여러분, 오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새벽 3시에 종아리에 쥐가 났을 때 손으로 있는 힘껏 주무르는 것과 발가락을 확 잡아당기는 것, 이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위험할까요? 사실은요, 둘 다 위험합니다. 그런데 이 둘보다 훨씬 더 위험한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그냥 이불 속에서 꾹 참고 버티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제일 흔히 하는 바로 그 행동입니다. 저도 이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왜냐면은 우리 어머니께서도, 우리 시어머니께서도, 우리 이웃 어르신들도, 우리 어르신들도 거의 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자다가 갑자기 종아리가 돌덩이처럼 굳어버리면 말입니다. 우리 몸이 반사적으로 움직여지지 않으니까 그냥 이불 속에서 참고 버티시는 거예요. 옆에서 주무시는 남편한테 아니면 아내한테 폐가 될까봐 소리도 못 내시고요. 이불을 입에 틀어막고 식은땀만 흘리시면서 버티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혹시 알고 계셨나요? 우리 몸이 그 순간에 보내는 신호, 그걸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새벽마다 반복되는 야간 종아리 경련은 단순한 근육 뭉침이 아니에요. 혈액순환 장애, 하지 정맥 기능 저하, 심하게는 혈전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60 넘으신 분들한테는 더 그렇습니다. 왜냐면요, 우리 나이가 들면서 혈관 탄력도 떨어지고 근육량도 조금씩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두 가지 핵심과 한 가지 보너스 정보예요. 첫째, 우리가 새벽에 쥐가 났을 때 지금까지 잘못해온 세 가지 습관, 이걸 알려드리겠습니다. 둘째, 침대 옆에서 5초 안에 통증을 잡는 방법과 다시는 쥐가 나지 않도록 막아주는 진짜 해결책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우리 몸이 지금 심각한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병원에 꼭 가봐야 할 네 가지 증상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정보,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혈관외과와 대한신경학회 자료,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최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의학적으로 검증된 내용이니까 안심하고 들어주세요. 우리 오늘 밤부터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는 방법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먼저 한 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울산에 사시는 68되신 임경자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임경자 어머니는 3년 전부터 새벽마다 종아리에 쥐가 나서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어요. 처음에는 한 달에 한두 번이었는데 점점 잦아지더니 나중에는 일주일에 서너 번씩 새벽에 깜짝 놀라 깨는 상황까지 가셨습니다. 며느님이 걱정이 돼서 약국에서 마그네슘 보충제를 사다 드렸어요. 임경자 어머니 꼬박꼬박 챙겨 드셨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이 지났는데요. 쥐는 전혀 줄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떤 날은 더 심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새벽이었어요. 쥐가 나자마자 임경자 어머니는 평소처럼 두 손으로 종아리를 있는 힘껏 주물렀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좀 달랐어요. 다음날 아침이 되어도 종아리가 계속 묵신거리더래요. 며칠 뒤에 불안한 마음으로 병원을 찾아갔는데요. 초음파 검사 결과를 본 담당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어머니, 혹시 쥐 났을 때 아주 세게 주무르셨나요? 임경자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한숨을 쉬시면서 종아리 혈관에 염증이 생겼다고 하시더래요.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가족 여러분 중에도 아마 절반 가까이는 비슷한 일을 겪으셨거나 혹은 지금도 매일 새벽에 그렇게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잘못된 습관 하나 때문에 더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하나 자세히 풀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자다가 쥐가 나는 게 얼마나 흔한 일인지부터 말씀드릴게요. 미국 가정의학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성인 10명 중에 6명 가까이가 야간 다리 경련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우리 50살 이후에는 그 비율이 훨씬 높아져서 우리 60 넘어가면은 거의 70 넘는 비율까지 올라갑니다. 특히 우리 여성분들이 더 자주 겪으세요. 폐경 이후에 호르몬 변화도 있고 근육량이 남성분보다 더 빠르게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제가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흔하다는 게 괜찮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흔하다 보니까 우리 대부분이 그냥 나이 탓이라고 넘겨버리는 게 문제예요. 실제로 우리나라 60 넘으신 분들 중에 야간 경련이 일주일에 2번 이상 반복되는데도 병원에 가보신 분이 열에 2분이 채 안 됩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예요. 나머지 8분은요, 마그네슘 사드시거나 아니면 그냥 나이 먹어서 그런 거지 하고 넘기시는 겁니다. 자, 그럼 진짜 원인이 뭔지 첫 번째부터 알려드릴게요.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종아리 쥐는 마그네슘 부족 때문이라고 알고 계시죠? 약국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건강 프로그램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임경자 어머니처럼 마그네슘을 석 달, 6달 드셔도 쥐가 계속 나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마그네슘이 진짜 원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진짜 첫 번째 원인은 금방추세포의 오작동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쉽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종아리 근육 안에는 아주 작은 센서가 촘촘히 박혀 있습니다. 이 센서가 하는 일은요, 우리가 움직일 때 근육이 지금 얼마나 늘어났는지, 얼마나 수축됐는지를 실시간으로 뇌에 보고하는 겁니다. 마치 자동차에 달린 주차 센서 같은 역할이에요. 너무 가까이 붙으면 삐 소리가 나면서 뇌한테 알려주잖아요. 우리 근육 센서도 똑같아요. 근육이 너무 수축되면 뇌한테 이완하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잠잘 때 생깁니다. 우리가 깊이 잠들면요, 이 센서 시스템의 반응 속도가 한 2할에서 3할 가까이 느려진다고 해요. 대한신경학회 자료입니다. 뇌가 수면 모드로 들어가면서 신경 신호를 처리하는 속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때 우리 종아리가 베개나 이불에 눌려서 아니면은 다리를 구부린 자세로 오래 있으면 말입니다. 근육이 이미 수축된 상태로 굳어가기 시작하는데 센서가 제때 뇌한테 신호를 못 보내는 거예요. 뇌도 잠들어 있으니까 반응이 늦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근육이 한계를 넘어서면 갑자기 쾅 하고 경련이 일어납니다. 이게 우리가 새벽에 깜짝 놀라 깨는 그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마그네슘 먹는다고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왜냐면 마그네슘이 부족해서 생긴 일이 아니거든요. 신경신호 전달이 늦어져서 생긴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 나이가 들수록 우리 신경 전달 속도가 더 느려집니다. 그래서 60 넘어서면 젊을 때보다 쥐가 훨씬 자주 나는 거예요. 자, 이게 진짜 첫 번째 원인입니다. 수면 중 신경 반응 지연. 이것만 이해하셔도 오늘 영상의 절반은 가져가시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마그네슘 문제가 아니라 신경 반응 문제. 이 차이를 알아야 제대로 된 해결책으로 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진짜 원인. 이건 체온 저하와 수분 손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세요? 새벽 2시, 3시쯤 되면 이불 밖으로 발이 나와 있거나 아니면 다리가 서늘하게 느껴진 적 말입니다. 우리가 잠드는 동안 우리 몸의 심부 체온은 자연스럽게 한 섭씨 0.5도에서 0.8도 정도 떨어져요. 이건 정상적인 생리 반응입니다. 그런데 이때 종아리가 차가워지면 말이죠, 혈관이 수축해버립니다. 혈관이 수축하면 근육으로 가는 혈류가 확 줄어들어요. 혈류가 줄면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부족해지고, 그러면 아주 작은 자극에도 근육이 예민하게 반응해서 경련을 일으키는 겁니다. 마치 추운 날 아침에 자동차 시동이 잘 안 걸리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엔진이 차가워지면 기름도 잘 안 돌고 부품도 뻑뻑해지잖아요. 우리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차가워지면 혈액이 잘 안 돌고 근섬유도 뻣뻣해져서 경련이 일어나기 쉬운 상태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말이죠, 우리 몸은 우리가 잠자는 6시간에서 8시간 동안 생각보다 많은 수분을 잃어버립니다. 숨을 내쉴 때 수분이 나가고 피부를 통해서도 빠져나가요. 평균 500에서 800ml 정도, 종이컵으로 2컵에서 3컵 정도의 수분이 빠져나갑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이 바짝 마른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수분이 빠지면 혈액이 진해지고 전해질 농도가 올라가요. 전해질 균형이 무너지면 우리 근육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수축하기 쉬워집니다. 여기서 특별히 주의하실 것이 있어요. 저녁에 커피나 녹차, 홍차 드시는 분들 계시죠? 잠깐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카페인에는 이뇨작용이 있습니다. 소변을 더 자주 보게 만들고 그만큼 우리 몸에서 수분이 더 빠져나가게 해요. 저녁 6시에 드신 커피 한 잔의 카페인 효과가 말이죠, 자정 넘어서까지 우리 몸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우리 60 넘어가면 카페인 분해 속도가 젊을 때보다 한 3할에서 4할 정도 느려져요. 그러니까 새벽 2시에 쥐가 나는 게 어쩌면 어제 저녁 먹고 나서 드셨던 그 커피 한 잔 때문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처음에 이걸 몰랐어요. 우리 어머니께서
식사 후 꼭 커피 한 잔 드시는 습관이 있으셨거든요. 그게 새벽 경련과 연결돼 있을 줄은 정말 생각도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연결고리를 알고 나서 우리 어머니한테 말씀드렸더니 저녁 커피를 딱 끊으시고 이 주일 만에 새벽 경련이 확 줄어드셨어요. 정말로요. 그때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두 번째, 진짜 원인은 체온 저하와 수분 손실입니다. 새벽에 종아리가 차가워지면서 혈관이 수축하고 수분이 빠지면서 전해질 균형이 무너지는 것. 이 두 가지가 맞물려서 경련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단순히 마그네슘 보충한다고 끝이 아니라 잘 때 우리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고 수분 관리도 같이 해줘야 근본적인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진짜 원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예요. 잘 들어주세요. 세 번째 원인은 근감소증과 혈액순환 저하입니다. 우리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30대 이후로는 매년 1% 가까이 근육량이 줄어들어요. 그러다가 60 넘어가면 젊을 때와 비교해서 한 3알에서 4알 가까이 근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걸 의학적으로 근감소증이라고 부르는데요. 여러분, 근육이 단순히 힘쓰는 도구라고만 생각하셨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근육은 우리 몸에서 전해질을 저장하는 창고 역할도 해요. 칼륨, 나트륨, 칼슘, 마그네슘 같은 물질들이 근육 안에 차곡차곡 저장됩니다. 그래서 우리 근육이 줄어들면 이 창고도 같이 작아지는 거예요. 창고가 작으면 전해질을 충분히 저장하지 못하고 조금만 수분이 빠져나가도 균형이 무너집니다. 이게 바로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마그네슘을 아무리 드셔도 쥐가 계속 나는 진짜 이유예요. 마그네슘을 먹었는데 그걸 저장할 근육 창고가 너무 작으면 제대로 흡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릇이 작으면 물을 아무리 부어도 넘쳐버리잖아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마그네슘 보충제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 근육을 지켜야 해요. 우리 근육이 있어야 저장 공간이 생기는 거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지혈관 기능 저하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혈관외과 자료에 따르면요, 55살 이후에 하지정맥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65 넘어가면 절반 가까이가 경미하거나 중증 수준의 하지정맥 기능 저하를 보인다고 해요. 하지정맥이 뭐냐 하면 우리 다리에서 심장으로 피를 올려 보내주는 혈관이에요. 여기가 약해지면 피가 다리에 고여서 제대로 순환이 안 됩니다. 피가 고이면 어떻게 되냐고요? 다리가 묵직하고 퉁퉁 붓는 느낌이 자주 들어요. 오후만 되면 양말 자국이 깊게 남고 신발이 조이는 느낌이 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밤에 쥐가 더 자주 나요. 왜냐하면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이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한 채 근육 주변에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이 상태에서 새벽에 체온까지 떨어지면 쥐가 나기 딱 좋은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요, 마그네슘을 석 달 드셨는데도 쥐가 계속 나신다면 이건 마그네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혈관과 근육의 문제일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근본 원인이 다른 곳에 있으니 해결책도 달라야 하는 거죠. 만약에 쥐가 일주일에 2번 이상, 그것도 석 달 넘게 반복된다면요, 한 번은 혈관 초음파 검사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동네 큰 병원 혈관외과에서 30분 정도면 검사가 됩니다. 건강보험 적용도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드릴 진짜 원인 3가지였습니다. 한번 같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수면 중 근방추 세포의 신경 반응이 느려지는 것. 둘째, 체온 저하와 수분 손실로 인한 전해질 균형 붕괴. 셋째, 근감소증과 하지혈관 기능 저하입니다. 이 3가지 중에서 우리가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알아야 제대로 된 해결책을 고를 수 있어요. 이제 우리가 쥐가 났을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3가지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아까 임경자 어머니 이야기에서 나왔던 그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도 이렇게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우리 몸을 더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 꼭 아셔야 합니다. 첫 번째, 잘못된 습관, 종아리를 있는 힘껏 주무르는 것입니다. 쥐가 났을 때 손으로 꽉 잡고 세게 두드리거나 주무르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직관적으로는 뭉친 걸 풀어주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건데요. 이게 왜 위험하냐면 말이죠, 쥐가 나는 순간 우리 종아리 근육은 극도로 수축되어 있습니다. 돌덩이처럼 단단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혈관도 같이 쥐어 짜져서 혈류가 거의 막힌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외부에서 강한 압력을 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짓눌려 있는 혈관과 미세한 근섬유에 추가 충격이 가해지는 거예요. 한 번, 2번이면 괜찮을 수도 있지만
이런 일이 매주 2번, 3번 반복되면 말입니다. 미세출혈이나 염증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시거나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 피가 맑아지는 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 위험해요. 이런 분들은 아주 작은 자극에도 혈관이 쉽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임경자 어머니가 겪으신 게 바로 이 경우였어요. 3년 동안 매주 2-3번씩 쥐가 날 때마다 있는 힘껏 주무르셨잖아요. 그 반복된 충격이 결국 혈관에 염증을 만든 겁니다.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서 염증약으로 치료되셨는데요. 만약에 더 방치하셨으면 정맥 혈전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고 해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의료진 말씀이에요. 정맥 혈전증이 뭐냐 하면 혈관 안에 피가 굳어서 덩어리가 생기는 병인데 이게 떨어져서 심장이나 폐로 가면 정말 큰일이 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잘못된 습관, 발가락을 확 잡아당기는 것입니다. 쥐가 나면 발가락을 몸쪽으로 당기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죠? 이 방법 자체는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통증에 놀라서 무의식적으로 너무 세게, 너무 빠르게 확 당기시는 거예요. 잠이 덜 깬 상태에서 힘 조절을 못하고 그냥 확 당겨버리시는 분들 많으세요. 저도 예전에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미 극도로 긴장된 아킬레스건에 갑작스러운 충격이 가해져요. 종아리 근육은 오랫동안 수축된 상태였기 때문에 갑자기 반대 방향으로 세게 당기면 근섬유가 미세하게 찢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심하면은 아킬레스건 파열로 이어지기도 해요. 우리 70 넘으신 어르신들, 특히 골다공증이 있으시거나 근육량이 많이 줄어드신 분들은 더욱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발가락을 당기면 안 되는 거냐고요? 그건 아닙니다. 당기는 건 맞는데 세게 확 당기는 게 아니라 천천히 부드럽게 당겨야 해요. 한 1초, 이 초 사이에 쑥 당기면 안 되고 5초 이상 천천히 체중을 실어서 늘려주는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속도예요. 세 번째, 잘못된 습관, 이불 속에서 그냥 버티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바로 그 습관이에요.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실수입니다. 옆에 주무시는 가족께 폐가 될까봐, 아니면 일어나기 귀찮아서, 아니면 그냥 참으면 풀리겠지 싶어서요. 그런데 이게 왜 위험하냐면요. 이불 속에 누워있으면 종아리 근육이 계속 수축된 자세 그대로 있게 돼요. 늘려줘야 풀리는데 오히려 더 오래 굳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처음엔 2-3분이면 풀리던 쥐가 나중에 5분, 10분이 가도 안 풀립니다. 근육이 더 굳어지고 혈류도 더 막혀서 악순환이 생겨요. 네, 그리고 이렇게 오래 참으면 다음날 종아리가 하루 종일 욱신거리시죠. 네, 그게 바로 이 잘못된 대처 때문입니다. 미세한 근섬유 손상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쥐가 났을 때 발목을 빙빙 돌리는 분들도 계세요. 이것도 좋지 않습니다. 발목을 돌리면 종아리 주변 근육이 여러 방향으로 자극을 받아서 이미 경련 중인 근육을 더 자극할 수 있어요. 경련이 일어나는 중에는 한 방향으로 부드럽게 늘려주는 게 맞습니다. 빙빙 돌리는 건 쥐가 완전히 풀린 다음에 몸을 풀어주는 용도로 하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5초 안에 종아리 쥐를 잡는 방법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오늘 영상의 핵심 중 하나예요. 꼭 기억해 주세요. 쥐가 났을 때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벽을 짚고 서서 체중으로 늘리기, 그거예요. 한 단계씩 설명드릴게요. 먼저 쥐가 나면은 일단 침대에서 일어나세요. 앉아 계셔도 되지만 서는 게 훨씬 빠릅니다. 그리고 벽 쪽으로 걸어가세요. 한 걸음, 2걸음이면 됩니다. 우리 방 안에 벽 하나쯤 있잖아요. 벽 앞에 서서 2손으로 벽을 짚으세요. 팔을 어깨 높이로 올려서 벽에 딱 붙이시는 겁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쥐가 난 쪽 팔을 뒤로 한 걸음 빼세요. 반대쪽 다리는 앞쪽에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요. 핵심은 이겁니다. 뒤로 뺀 발의 뒤꿈치를 절대로 바닥에서 떼지 마세요. 뒤꿈치는 바닥에 꽉 붙인 채로 몸무게를 천천히 앞으로 기울이시는 거예요. 그러면 뒤쪽 종아리가 자연스럽게 쭉 늘어납니다. 이 자세를 한 10초, 15초 정도 유지해 주세요. 힘을 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체중이 알아서 해줍니다. 그러면 수축되어 있던 근육이 물리적으로 강제 이완되면서 경련이 서서히 풀려요. 손으로 주무르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균일하게 압력이 분산되기 때문이에요. 혈관에 무리한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도 근육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죠. 벽이 너무 멀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런 걱정도 하실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벽이 없으면 침대 발판을 잡고 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의자 등받이나
서랍장, 문틀을 짚어도 돼요. 핵심은 뭔가 몸을 지탱할 수 있는 거를 잡고 뒤꿈치를 바닥에 붙인 채 체중을 앞으로 기울여서 종아리를 늘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30초에서 1분 정도 자세를 유지하시면 대부분 경련이 풀려요. 여러분 만약에 5분이 지나도 풀리지 않거나 통증이 점점 심해지면 그때는 가족을 깨우시고 응급실 가셔야 합니다. 혈관 쪽 문제일 수 있거든요. 특히 한쪽 다리만 심하게 붓거나 피부색이 변하거나 숨이 차는 증상이 함께 나타나면 즉시 병원으로 가세요. 정맥 혈전증 가능성이 있습니다. 쥐가 풀린 다음에는요, 따뜻한 물로 적신 수건을 종아리에 올려두시면 더 빨리 회복됩니다. 한 5분, 10분만 찜질하세요. 열이 근육 주변 혈류를 늘려줘서 남은 긴장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따뜻한 물 한 잔을 미지근하게 드세요. 차가운 물은 말고요, 미지근한 물이요. 요건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 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혼자 사시는 분들 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무시는 공간에서 벽까지 거리가 너무 멀지 않은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침대 옆에 서랍장이나 의자 같은 지지대를 하나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새벽에 갑자기 쥐가 났을 때 당황하지 않고 바로 대처하실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두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넘어지시면 정말 큰일 나거든요. 예방이 최선입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쥐가 났을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손으로 세게 주무르지 말기, 발가락 확 잡아당기지 말기, 이불 속에서 그냥 버티지 말기. 대신에 해야 할 것. 벽을 짚고 서서 뒤꿈치 바닥에 붙이고 체중으로 천천히 종아리 늘리기. 이 하나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이게 5초 안에 통증을 잡는 가장 빠르고 안전한 방법이에요. 자, 이제 진짜 해결책을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돈 한 푼 안 들이고 병원 가지 않고도 우리 집에 있는 것들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오늘 말씀드릴 해결책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너스로 우리가 꼭 병원에 가봐야 할 위험 신호도 함께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해결책, 전해질 균형을 잡아주는 방법입니다. 아까 세 번째 원인에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잠자는 동안 수분이 빠지면서 전해질 균형이 무너진다고요. 그래서 자기 전에 이걸 잡아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마그네슘 보충제 드시는 것보다 훨씬 쉽고 효과적인 방법이 있어요. 첫째, 자기 전에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드세요. 그냥 맹물이 아니라 천일염을 아주 조금 손가락으로 살짝 한 꼬집 넣어서 드시는 겁니다. 종이컵 한 컵에 한 꼬집이면 충분해요. 짜게 드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 아주 살짝 간이 느껴질까 말까 할 정도면 됩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요, 그냥 맹물만 드시면 오줌으로 금방 빠져나갑니다. 세포 안으로 흡수가 잘 안 돼요. 근데 소금에 들어있는 나트륨이 수분을 세포 안으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훨씬 오래 깊이 수분이 유지돼요. 주의하실 게 있어요.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 신장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소금량을 더 줄이시거나 담당 의사 선생님과 먼저 상의하세요. 그리고 한 번에 너무 많이 마시지도 마세요. 한 컵이면 충분합니다. 2컵, 3컵 드시면 새벽에 화장실 가시느라 오히려 잠을 못 주무실 수 있어요. 둘째, 저녁에 바나나 반 개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바나나에는 칼륨이 풍부해요. 칼륨은 우리 근육세포 안과 밖의 전기적 균형을 잡아주는 핵심 전해질입니다. 이 균형이 잘 맞아야 근육이 제대로 이완이 돼요. 바나나 반 개면 우리가 하루에 필요한 칼륨의 한 일 할 정도가 채워집니다. 저녁 식사 후에 과일로 드시거나 자기 2-3시간 전에 드시면 딱 좋아요. 단, 이것도 주의사항이 있어요. 신장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은 칼륨 섭취를 함부로 늘리시면 안 됩니다. 혈액 속 칼륨이 너무 높아지면 심장에 무리가 올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께 여쭤보시고 결정하세요. 그리고 당뇨가 있으시면 바나나 대신 방울토마토 6개나 오이 반 개 정도로 대신하셔도 됩니다. 이것도 칼륨 공급원이에요. 셋째, 저녁 6시 이후에는 카페인 들어간 음료를 피하세요. 커피, 녹차, 홍차, 홍삼차 일부까지도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60 넘으면 카페인 분해 속도가 젊을 때보다 한 3할에서 4할 가까이 느려진다고요. 저녁에 드신 커피 한 잔이 자정 너머까지 우리 몸에 남아서 이뇨작용을 계속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분이 계속 빠지는 거예요. 커피 대신 뭘 드시면 좋으냐 하면요, 따뜻한 보리차나 미지근한 물 혹은 우유 따뜻하게 데워서 반 컵 정도가 좋습니다. 우유에는
칼슘과 트리프판이 있어서 근육 이완에도 도움이 되고 잠도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어요. 우유가 불편하신 분들은 따뜻한 두유도 괜찮습니다. 첫 번째 해결책 정리해 드릴게요. 자기 전에 미지근한 물 1컵에 소금 1꼬집, 저녁에 바나나 반 개, 저녁 6시 이후 카페인 금지. 이 3가지만 지키셔도 우리 몸의 전해질 균형이 훨씬 잘 잡힙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돈도 거의 안 들어요. 집에 있는 것들로 다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해결책, 자기 전 1분 루틴과 몸 따뜻하게 하기입니다. 이건 잠자는 동안 우리 종아리가 수축되고 차가워지는 걸 막아주는 방법이에요. 먼저 자기 전 1분 스트레칭입니다. 자리에 누우시기 전에 딱 1분만 투자해주세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벽 짚고 종아리 늘리는 자세 있죠? 그거랑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벽 앞에 서서 두 손으로 벽을 짚고 한쪽 발을 뒤로 빼고 뒤꿈치를 바닥에 붙인 채로 앞으로 몸을 천천히 기울여 주세요. 이 자세로 왼쪽 30초, 오른쪽 30초 해주시면 딱 1분이에요. 이것만으로도 잠자는 동안 종아리가 수축된 상태로 굳어지는 걸 꽤 많이 막을 수 있습니다. 경희대 연구팀이 60 넘으신 분들 120명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예요. 자기 전 1분 종아리 스트레칭을 6주 동안 꾸준히 한 그룹에서 야간 경련 횟수가 한 6할 가까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6할입니다. 그것도 한 푼도 안 들고 하루에 딱 1분 투자해서요. 거기에 추가로 발바닥 자극도 해주시면 더 좋아요. 바닥이나 침대에 앉으신 다음에 테니스공이나 골프공을 발바닥 밑에 놓고 지그시 굴려주세요. 발바닥에는 혈액순환과 연결된 자극점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여기를 풀어주면 종아리 전체 혈류가 좋아집니다. 한 발에 30초씩 총 1분이면 충분해요. 공이 없으시면 주먹을 쥐고 발바닥을 지그시 눌러도 됩니다. 정말 간단하죠? 다음은 몸 따뜻하게 하기입니다. 이게 의외로 엄청 중요해요. 새벽에 종아리가 차가워지면 혈관이 수축하고 쥐가 잘 난다는 이야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막는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양말입니다. 얇은 면, 양말이라도 신고 주무세요. 여름에도요, 에어컨 트시는 분들은 특히 중요합니다. 에어컨 냉기는 무거워서 방바닥 쪽으로 가라앉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불을 덮고 계셔도 우리 발이 먼저 차가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지키셔야 할 것이 있어요. 꽉 조이는 양말은 절대 신고 주무시면 안 됩니다. 특히 고무줄 부분이 너무 꽉 조이는 양말, 압박 스타킹 같은 건 절대 안 돼요. 왜냐면 꽉 조이는 양말을 신고 누워 있으면 오히려 혈류가 막혀서 쥐가 더 잘 납니다. 발가락을 움직여 봤을 때 살짝 끼는 느낌이 있으면 안 돼요. 헐렁하고 편안하게 보온만 되는 정도가 딱 좋습니다. 면 소재나 모달 소재처럼 부드러운 게 좋아요. 특히 하지정맥 문제로 낮에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이분들께 정말 중요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압박 스타킹은 활동할 때 다리 혈액을 심장으로 올려 보내주는 걸 돕는 용도입니다. 누워 있을 때는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혈류를 방해해요. 그러니까 주무실 때는 반드시 벗으세요.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저희 이웃집 우리 어머님께서 이걸 모르고 몇 년을 그대로 신고 주무시다가 정맥 혈전증 직전까지 가셨던 일이 있어요. 다행히 미리 발견해서 치료받으셨지만 정말 아찔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불도 중요해요. 여름에 에어컨 트실 때는 배와 다리를 덮을 수 있는 얇은 담요 하나 준비해 두세요. 우리 심장과 복부 그리고 다리가 따뜻해야 밤새 혈액순환이 잘 유지됩니다. 겨울에는 발 쪽에 따뜻한 물주머니 하나 두시거나 전기 매트를 약하게 쓰시는 것도 좋아요. 단 전기 매트는 저온 화상 조심하셔야 해요. 두꺼운 이불 위에 두시고 타이머로 자동 꺼지도록 해두세요. 자, 두 번째 해결책 정리해 드릴게요. 자기 전 1분 스트레칭, 발바닥 공 굴리기, 따뜻한 양말 착용, 압박 스타킹은 잘 때 반드시 벗기. 이렇게 4가지만 꾸준히 하셔도 야간 경련 횟수가 확 줄어듭니다. 이제 보너스로 말씀드릴 3번째 정보입니다. 우리가 꼭 병원에 가봐야 할 위험 신호 4가지예요.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그냥 단순한 근육질가 아니라 혈관이나 신경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경고 신호일 수 있거든요. 그냥 넘기지 마세요. 첫 번째 위험 신호, 쥐가 날 때 다리 한쪽만 심하게 붓는 경우입니다. 양쪽 다리가 아니라 한쪽만 유독 붓고 피부가 붉어지거나 따뜻하게 느껴지면요, 이건 정맥 혈전증 가능성이 있습니다. 혈관 안에 피가 굳어서 덩어리가 생긴 상태예요. 이 덩어리가 떨어져서 폐로 가면 정말 위험합니다. 즉시 큰 병원 응급실로 가셔야 해요. 망설이지 마세요.
두 번째 위험 신호, 쥐가 나면서 다리 색깔이 변하는 경우입니다. 창백해지거나 푸르스름하거나 검붉게 변하면 말이죠. 이건 동맥혈관 쪽에 문제가 생긴 신호일 수 있어요. 동맥경화증이 심해지면 다리 혈액 공급이 제대로 안 돼서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것도 빨리 혈관외과에서 검사 받으셔야 해요. 방치하면 조직이 괴사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위험 신호, 쥐가 난 다음 다리 감각이 둔해지거나 저린 느낌이 오래가는 경우입니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쥐가 풀리고 30분에서 1시간 안에는 감각이 회복돼요. 그런데 몇 시간이 지나도 심지어 다음날까지 저리거나 감각이 둔하면요, 이건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으로 신경이 눌린 상태일 수 있습니다. 정형외과 가보셔야 해요. 삼성서울병원 신경외과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 야간 경련 환자의 한 2할 가까이가 척추 문제와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 위험 신호. 쥐가 아닌데 갑자기 종아리가 아프거나 묵직한 통증이 오래가는 경우입니다. 걷기만 해도 종아리가 아프다, 오래 서 있으면 다리가 너무 무거워서 못 견디겠다, 이런 증상이 계속되면요, 하지 정맥류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일 수 있어요. 또는 심장 기능 저하로 다리에 혈액이 고이고 있는 신호일 수도 있고요. 심장내과와 혈관내과 검사를 함께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분은요, 오늘 꼭 병원 예약 잡아주세요. 여러분 미루지 마세요.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제때 알아차리는 게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조기 발견하면 약물 치료로도 많이 좋아져요. 방치하면 수술까지 가야 할 수도 있고요. 자,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꼭 기억해 주세요. 자다가 우리 종아리에 쥐가 나는 건 마그네슘 부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원인은 세 가지예요. 수면 중 금방추 센서의 신경 반응이 느려지는 것, 체온이 내려가고 수분이 빠지면서 전해질 균형이 깨지는 것, 그리고 근감소증과 하지 혈관 기능이 떨어지는 것. 이 세 가지가 맞물려서 새벽에 우리 몸에 경련이 일어납니다. 쥐가 났을 때는 절대로 세게 주무르지 마세요. 발가락도 확 잡아당기지 마세요. 이불 속에서 버티지도 마시고요. 대신에 벽을 짚고 서서 뒤꿈치를 바닥에 붙이고 체중으로 천천히 종아리를 늘려주세요. 이게 5초 안에 통증을 잡는 가장 빠르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평소에는 이렇게 하세요. 자기 전에 미지근한 물 한 컵에 소금 한 꼬집 넣어서 드시고, 저녁엔 바나나 반 개 드시고, 저녁 6시 이후엔 커피나 녹차는 피하세요. 그리고 자기 전에 딱 1분 벽 짚고 종아리 스트레칭 해주시고 부드러운 양말 신고 주무세요. 압박 스타킹은 누우실 때 꼭 벗으시고요. 여러분, 이 네 가지 위험 신호도 꼭 기억하세요. 한쪽 다리만 심하게 붓거나 다리 색깔이 변하거나 쥐 난 다음 감각이 오래 둔해지거나 쥐가 아닌데 종아리 통증이 계속되면 바로 병원 가셔야 합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이나 서울 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같은 종합병원, 혈관외과 가시면 혈관 초음파 검사가 30분이면 끝나요. 건강보험도 됩니다. 미루지 마세요. 이것만 지키셔도 이번 주부터 우리 새벽잠이 달라지실 거예요. 제가 우리 어머니께 이 방법 알려드리고 한 2주쯤 지났을 때 어머니께서 전화하셔서 말씀하셨어요. 얘 내가 3년 만에 새벽에 깨지 않고 푹 잤다. 그 전화 받고 정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꼭 해보세요. 손주들이랑 더 오래 놀아주시려면, 그리고 우리 가족한테 부담 드리지 않으려면 우리 몸부터 잘 챙겨야 해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있어요. 만약에 오늘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에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과 함께 건강한 정보를 계속 나누고 싶어서요.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꼭 다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될 것 같은 우리 형제, 자매, 친구분께 공유도 한번 부탁드려요. 특히 새벽마다 종아리 때문에 고생하시는 가족이 있으시면요, 이 방법 하나로 밤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오늘 한 번 더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모르고 하면 몸을 망치고, 알고 하면 몸을 지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밤부터 하나씩 실천해봐요. 작은 변화가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 지키시고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